Dubro Suspicion Files. 자, 1989년이었죠. 라스베가스의 한 TV 방송에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데니스라고 소개했는데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극비시설 S4에서 외계 우주선의 추진 시스템을 역설계했다고 폭로하죠. 이 남자가 바로 이후 30년 넘게 UFO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된 밥 라자입니다. 오늘 이 미스테리한 인물과 그의 주장을 보내주신 자료 51구역 밥 라자 외계 신화와 기만 전술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밥 라자라는 인물이 과연 인류에게 외계 기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그런 내부 고발자인가? 아니면 냉전 시대의 첨단 무기 개발, 이 더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뭐랄까 정보기관이 내세운 하나의 말에 불과했는가? 오늘 그의 주장들을 과학적, 지리적 증거, 그리고 과거 정보기관의 실제 작전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그 실체에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과학자 밥 라자, 이 사람 자체의 신뢰도 말입니다. 본인이 MIT랑 칼텍에서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핵심 물리학자였다고 주장했잖아요. 이 정도면 S4 같은 극비 프로젝트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의 모든 주장을 떠받치는 기반이 바로 그 엘리트 과학자라는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 기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MIT와 칼텍의 모든 졸업생 명부, 입학 기록, 심지어 논문 목록까지 다 뒤졌는데 로버트 라자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정부가 기록을 전부 삭제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1980년대는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종이로 인쇄된 졸업 앨범, 교수들이나 동창들의 기억 같은 아날로그 기록까지 완벽하게 지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긴 기록보다 기억을 지우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근데 자신의 스승이었던 윌리엄 덕슬러 교수는 실존 인물이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교묘한 부분입니다. 윌리엄 덕슬러 교수는 실제로 존재했어요. 근데 MIT나 칼텍 교수가 아니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인 피어스 칼리지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라자는 실제로 그 학교를 다녔지만 성적은 하위권이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작은 진실에 거대한 거짓을 덧붙이는 방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에 세계 최고 명문대라는 포장을 씌워서 이야기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학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경력은요? 1982년 연구소 전화번호부에서 그의 이름이 발견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지지자들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던데요. 근데 바로 그 전화번호부가 오히려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그의 이름 옆에 아주 작게 KM이라는 코드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뭔가 했는데 조사해보니 인력 파견 업체인 커크 마이어의 약자였습니다. 커크마이어요? 그럼 정규직 과학자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핵물리학을 다루는 정규직 과학자가 아니라 그 하청업체를 통해 파견된 계약직 기술자, 즉 테크니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직급 차이가 아니라 그가 주장했던 핵심 정보 접근권 자체를 흔드는 증거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뢰성에 결정타를 날리는 두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첫째, 1986년에 그가 27만 달러가 넘는 빚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매수 위험 때문에 최고 등급 비밀 취급 인가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거든요. 돈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범죄 기록입니다. 1990년에 매춘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재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인물에게 인류의 운명을 바꿀 1급 비밀 프로젝트를 맡긴다? 이건 정보기관의 보안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인물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지네요. 그럼 그가 일했다는 그 장소, S4는 어떤가요? 이것도 51구역 남쪽 파푸스 호수 근처 산비탈에 위장된 경락고 9개가 있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잖아요.
이 주장 역시 물리적인 증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위성사진, 심지어 냉전 시절 소련의 정찰 위성사진까지 분석해봤지만 그가 말한 경락고나 관련 시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형적으로도요? 네, 지질학적으로도 그 지역은 대형 버스가 매일 통근할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없는 험준한 암석지대입니다. 도로 건설 흔적조차 없었죠. 지하에 아주 완벽하게 숨겨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지하시설이라도 지상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환기구나 비상탈출구, 전력 공급 라인 같은 필수 인프라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고해상도 위성사진에서도 그런 인공구조물의 징후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자는 자넷 항공이라는 비밀 항공편을 타고 출퇴근했다고 했고 이건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맞아요. 자넷 항공은 실제로 51구역 근무자들을 실어 나르는 항공편이죠. 근데 이게 바로 뭐랄까 부분적 진실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1980년대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넷 항공의 존재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라자가 하청 기술자로 그 근처에서 일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알려진 사실을 자기의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이용했다는 거군요? 네, 내가 자넷 항공을 아는 걸 보니 S4 이야기도 진짜겠지 하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일종의 앵커로 활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30년 넘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가 제시한 과학적 디테일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115번 원소 이야기요. 스포츠 모델이라는 비행체가 이걸 연료로 중력을 제어한다는 설명은 정말 매혹적이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라자 이야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놀랍게도 2003년에 과학자들이 실제로 115번 원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모스코비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라자의 예언이 14년 만에 실현된 것처럼 보였죠. 그럼 그의 주장에 맞았던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실제 모스코비움의 특성은 라자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어요. 라자는 115번 원소가 아주 안정적인 물질이라고 했지만 실제 모스코비움의 가장 긴 반감기는 0.65초에 불과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원소로 붕괴해버리죠. 연료로 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안정성에서부터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리고 존재 형태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라자는 자기가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고체 형태의 115번 원소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모스코비움은 거대한 입자가속기에서 원자 몇 개를 충돌시켜 찰나의 순간에 겨우 만들어내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의 과학 이론도 결국 허구에 가깝다는 거네요. 근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묘사한 비행체의 움직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계 중력 증폭기를 써서 시공간을 왜곡한다는 델타 모드 비행. 이게 2004년 니미츠오의 틱택 UFO나 김벌 영상성 물체의 기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인단 말이죠. 그 유사성은 분명 주목할 만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흥미롭게 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라자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김벌 영상의 경우 물체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적외선 카메라 렌즈 시스템의 기계적인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광학적 착시 현상이라는 강력한 반론이 존재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잠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죠. 학력, 경력, 근무지, 과학, 이론까지 그의 주장이 이렇게 허점투성이라면 왜 미국 정부는 30년 동안 그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기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사건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왜 정부는 그를 막지 않았는가? 여기서 그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한 연막, 즉 기만전술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이 등장하는 거죠. 기만전술이요? 네. 그리고 미 공군이 실제로 UFO 신화를 이용해서 군사기밀을 보호한 끔찍한 선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폴 베네위치라는 물리학자가 공군기지 근처에서 포착한 이상한 신호를 외계인 통신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신호는 사실 당시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NSA의 도청 시스템과 스텔스 무인기의 전자신호였습니다. 그럼 공군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밀 유출의 위험이 있었을 텐데요. 공군은 진실을 부인하는 대신 그의 망상을 더 키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리처드 도티라는 특수요원을 투입해서 베네위치에게 접근한 뒤 당신이 포착한 건 외계인 신호가 맞다는 식의 온갖 거짓 정보를 주입했죠.
결국 베네위치는 진짜 군사기밀에서는 눈을 돌리고 외계인 음모론에 집착하다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기밀을 지키려 했다니 그 가설을 밤라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자가 활동하던 1980년대 후반은 5.1구역에서 F-11쓰를 스텔스기나 B-2 폭격기 같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항공기들이 비밀리에 테스트되던 시기였습니다. 가설은 이렇습니다. 하청 기술자였던 라자가 우연히 이 기이한 신무기들이 밤하늘에 나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외부에 떠들고 다니자 정보기관이 그에게 접근해 그건 사실 미군 무기가 아니라 외계 기술이다 라는 더 크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흘렸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라자가 외계 비행 접시에 대해 떠들수록 대중의 관심은 진짜 비밀인 미국의 최첨단 무기 개발에서 멀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본의 아니게 미 공군의 가장 효과적인 위장막 역할을 한 셈이죠. 정부 입장에선 그가 떠드는 걸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가설이네요. 그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요. 바로 그가 S4에 출입할 때 썼다는 손뼉 스캐너 이야기입니다. 네, 그 스캐너 이야기는 정말 구체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그가 묘사한 장치는 아이덴티맷 2000이라는 당시에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비밀기지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팔던 제품이었다고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맷 2000 장치는 1977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미즈와의 조우의 소품으로 그대로 등장합니다. 네, 영화 미즈와의 조우에 나온 소품이라고요. 그가 말한 최첨단 보안 기술이 사실은 스필버그 영화 소품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가 말한 비밀기지의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화에서 본 장면을 자신의 경험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자의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있었죠. 바로 2023년에 데이비드 그러쉬 청문회입니다. 전직 정보장교가 미 의회에서 정부가 외계 우주선과 조종사의 유해를 수거해 역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증언했잖아요. 이건 라자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맥락은 비슷해 보이지만 증언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라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담이죠. 반면 그러시는 자신이 직접 본 건 없지만 수십 명의 고위급 내부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러시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서사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미국 의회라는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이죠. 비록 라자의 주장을 입증한 건 아니지만 그의 이야기가 30년 만에 다시 힘을 얻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건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밤 라자,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결국 자료들이 가리키는 그림은 이겁니다. 밤 라자의 이야기는 일부의 진실 위에 정교하게 구축된 허구가 더해지고 거기에 아마도 정부의 의도적인 방조가 결합된 현대적 신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외계 우주선이 아니라 당시 개발 중이던 스텔스기와 같은 최첨단 군사기술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의 이야기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의 폭로가 사실이던 아니던 51구역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성지가 되었고 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라자는 정답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대해 그리고 정부의 침묵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한 개인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어떻게 수십 년간 이어지는 거대한 신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진실과 허구의 경계선 위에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진실은 과연 외계인의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불투명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